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 증권을 낱낱이 분석해드리는 김윤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오아시스의 임정환 전문가입니다.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뇌심장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김윤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혈관 질환 관련된 질환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졸중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중풍이라고 불리며 많은 분들께 두려움을 안긴 질환입니다. 발병할 때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명에는 이상이 없지만 후에 장애와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뇌혈관 질환에 걸리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계신 걸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집계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35분당 1명꼴로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 혹은 지방 등으로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과 이렇게 손상된 뇌혈관이 팽창되다가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이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전체 10% 정도만 완전 회복이 되고 70에서 75%는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 저희 큰아버지의 경우 젊은 시절 뇌졸중으로 인해 오랜 기간 투병과 재활 활동을 하셨는데요. 결국 편마비를 앓다가 제가 어린 시절 좀 일찍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어린 시절임에도 큰아버지께서는 한쪽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야기하시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고요. 또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취업도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으셔야 했습니다. 한 20대 초반에 발병하셔서 40대 조금 넘기신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좀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경험입니다. 네, 이렇게 가족분들 중에서 혈관 질환 쪽에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관리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는 50대 남성분이신데 네. 이제 다행히도 이제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 처치를 받으시고 생명에는 이상이 없으십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편마비 때문에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좀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랑 상담할 때는 암보험만 준비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상담하면서 혈관 질환 관련된 과중력을 체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암, 뇌, 심장 이렇게 세 가지 담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인께서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던 분이셨는데 네. 또 막상 뇌혈관 질환이 오고 나니까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20대부터 50대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혈관 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약 35분당 1명꼴로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장애가 남는다는 것이 좀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보통 팔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언어장애가 발생해서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요. 시야장애나 인지장애가 발생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5년 이후의 재발률이
대략 19%에서 42%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발률이 높은 이유도 있을까요? 우선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가 먼저 괴사하게 되고요. 신경계 장애가 일어나면서 언어 장애는 물론 운동 장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병력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발병 가능성이 급증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혈관 질환 쪽도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가족력 이외에 또 영향을 주는 질병들도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고혈압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음. 47.9%가 고혈압을 앓다가 뇌졸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운동 부족, 혈중 지방, 잘못된 식습관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한몫하고요. 흡연, 알코올 섭취, 심장질환과 당뇨병도 뇌졸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식습관과 운동습관 등을 잘 관리하셔야 뇌혈관 질환이라는 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대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또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혈관 질환에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 비용이나 드는 그런 총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곧장 직업 상실로 이어지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치료 기간 동안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 상실 비용만 최소한 1억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직접 의료 비용은 2,300만 원, 간접 의료 비용은 약 600만 원 가량 소모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전부 더하면 약 1억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질병이고 심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되거나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네, 이렇게 혈관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1억 원 넘는 비용이 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이유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그만큼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에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에 65세 미만 신청자 5만 5천여 명 중에서 56.7%가 뇌질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뇌혈관 질환은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수술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드는 걸까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 기저부 수술만 하더라도 약 2,035만 원 정도가 들게 되고요. 뇌종양 수술은 1,604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뇌혈관 질환 쪽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료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 뇌혈관 질환은 자녀 발병률은 1.5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질병을 물려받기도 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뇌혈관 질환 통원 건수는 입원 지급 건수가 2009년 비해서 2018년도에 약 1.8배 정도 증가했고요. 통원 지급 건수는 무려 31배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먼저 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심혈관 질환은 좀 어떨까요? 뇌혈관 질환 못지않게 심장 질환 또한 사망률이 높고 위험률이 높아서 그 심각성이 엄청납니다. 심장 질환은 심장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부전증, 그리고 이제 심장 판막 질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은 나이와 상관없이 국내 환자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으며 생활 습관을 통한 예방과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혈관 질환 쪽은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안 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심장 질환에 걸리는 다른 이유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이를 먼저 꼽아볼 수가 있는데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혹은 고혈압 등과 흡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관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 혈관 질환 등을 경험한 환자라면 초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사망 원인 질병 순위에서도 뇌혈관 질환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음.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바로 심장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연령대 사망 원인 5위 이내며 나이가 들수록 사망 원인 순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뇌혈관 질환보다 사망 순위가 더 높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10년간 심장질환 환자 수 및 입통원 지급 건수가 입원 건수는 약 2배, 통원 지급 건수는 약 29배로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 비용만 3,400만 원 정도 들게 되고요. 심장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은 이제 수술비가 1,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도 돈이 정말 많이 드네요. 네, 심장질환도 많이 듭니다. 네. 수술비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회복 기간까지 좀 감안한다면 막대한 음.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혈관 질환 쪽은 치료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보험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들어있는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전 보험의 경우에는 뇌출혈, 뇌졸중으로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장 범위만으로는 대비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폭넓게 보장하는 최신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제 친구의 어머니의 사례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전화를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심장질환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게 한 푼도 없어서 이제 증권을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걸리신 병명은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이 진단 코드가 달라서 보험료만 상당한 돈을 내고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범위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코드가 중요한데 코드 하나 차이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항상 진단 코드까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로 가입하셔야 코드 차이로 인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특약 종류에는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기타 심장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각 담보별 코드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급성 심근경색에 비해 협심증, 기타 급성 심근경색,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진단 코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허혈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혈성으로 준비를 하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네. 허혈성 심장질환에도 보장이 안 되는 특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 바로 부정맥과 심부전이 대표적인데요. 성인의 심장은 1분에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에 문제가 생겨서 이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혹은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장의 램프 작용 저하로 혈액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병을 우리가 심부전증이라고 하고요. 부정맥과 심부전의 경우 심장질환 전체 환자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맥 진단비와 심부전 진단비는 심혈관 진단비로 좀 든든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진단 코드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허혈성보다 더 넓은 범위인 부정맥과 심부전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 보험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발병 빈도율이 증가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관 질환은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장 금액을 얼마나 설정을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로 하면 넉넉할까요? 보통 심장질환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수술을 거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단비를 최소 1,000만 원 이상 준비하되 어. 진단비는 최초 1회한 지급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 수술비로 별도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비와 더불어서 수술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질병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2대 질환,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이제 건강한 방식으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 핏줄 속에 생기는 혈전, 찌꺼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 때문이죠. 뇌혈관 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기준으로 약 52만 명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환자 수는 연평균 1.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은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히 남성들의 질병이 압도적이었는데 잦은 술자리와 흡연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습관이 있는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혈관 질환도 비슷한 이유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겨울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낙상, 자동차 사고 관련된 보험에 관심이 커지고 있죠. 한파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상태가 2분 정도 지나면 대뇌피질 세포가 사멸하고 6분에서 8분이 지나면 전신으로 파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4%에서 6% 정도라면 40초 이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이처럼 심정지는 사망 또는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혈관 질환은 한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어렵고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계신 증권을 열어서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이 좁은 범위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넓은 범위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윤표 전문가님과 함께 뇌 심장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임정환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간병보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험입니다. 우리는 과연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진행자님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진행자님, 그리고 PD님, 작가님 등 여러 사람들의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파도 이제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와 같은 치료진의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건강인데요. 아플 때 아무도 없으면 정말 외롭고 비참합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하러 부모님이 못 오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면서도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이처럼 간병은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더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병이라는 게 필요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꼭 간병을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필요에 대한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곧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니 결국 생존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생존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를 의미하지만 마냥 건강하게만 늙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진행자님은 간병이 필요할 때가 혹시 언제인 것 같으세요?
많이 아플 때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혼자 거동이 힘들 때 그럴 때는 간병인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이 들었을 때 간병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늙고 병이 들었을 때 이때는 사실 경제력이 높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지고 온몸 구석구석 파스를 붙이고 병원을 전전하다 은퇴 후에 필요해지는 게 이 간병인데요.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을 간병비로 모두 써야 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자녀들이 이를 도맡아서 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간병을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다 보니 생활비는 물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유에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간병 파산,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간병을 하면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아파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와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까지 드니 실제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돌봄이나 의료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병의 주된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인구 구조가 변해서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독박 간병, 간병 파산이 현실이 머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 이제 50세에서 70세대는 형제 자매가 많아서 간병이나 간병비 분담이 가능했으나 30대나 40대 세대들은 상대적 외동 비율이 높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며 자녀들을 서울로 취직해서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한 자녀 혹은 뭐 무자녀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비율이 증가해서 간병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입원비와 치료비는 실손 의료비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 의료비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기에 개인의 사비로 나가야 하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의 월급 없이 모아둔 돈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단보험금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진단보험은 준비가 되었지만 간병비는 필요하지 않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결코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과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 회사원에서도 어느 정도 경력 있는 회사원의 월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오는 실업급여 또 병가로 대체할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병보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유무랑 인원수와는 별개로 실제 병원에서 간병 목적으로 보호자를 부를 시에 가정생활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혹 자녀분들이 오더라도 2, 3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할머니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보이는 표처럼 개인 위생, 치료실 동행, 식사 준비, 침구 교체, 대소변 가리기, 욕창 예방 등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결국 간병인을 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간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이 많더라도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간병인을 쓰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비용 문제이겠죠. 자, 그래서 최근 간병비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중률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입원 환자를 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일당은 12만 원에서 13만 원, 중증도에 따라서 15만 원까지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은 어머니 간병비로만 한 달 입원하시고 500만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병원을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나 정성은 간병인의 개인 역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프 표를 보시면 간병비 부담 체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7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다양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도 96%가 넘는 비율이 조금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간병비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면 간병보험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다를까요? 네, 종류는 간병인 보험은 지원 일당과 그리고 입원 일당, 사용 일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하루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80일 동안 파견됩니다. 입원을 해도 첫날부터 퇴원까지 계속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간병인으로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원 일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보내주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 시에는 쓰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병인 입원 일당은 간병인 고용 후에 간병인에게 들어간 금액만큼 보험사에 청구하여 가입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원하는 간병인 업체에 고용 연락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인건비 상승을 예측할 수 없어서 가입한 금액 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인이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사용일당으로 준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 상승을 우리가 사실 쉽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간병보험의 장점은 일당으로도 지원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간병받아야 할 10년, 20년 뒤에 인건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5년마다 가입 금액의 5%를 인상하는 체증형 특약도 있어서 가입 시 이를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병원의 플랜카드나 홍보 자료 등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 및 간병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사용을 해서 쓰는 것보다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먼저 제일 중요한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해서 하루 15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2만 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환자 케어로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하는 그런 간병에 대한 고충을 덜어줄 수가 있고요. 또 24시간 또 누군가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또 체력 소모거든요. 그래서 이를 전문 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한결 마음을 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간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위생에 대해서부터 식사 보조, 약 복용까지 어느 하나 손 닿는 게 않는 것이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행자님은 이제 한쪽 팔 골절이 된 환자분의 경우 네.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그냥 골절된 팔 말고 멀쩡한 팔부터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사실은 이 벗을 때는 건강한 팔 먼저, 그리고 아픈 팔을 나중에 벗고 입을 때는 또 아픈 팔 먼저, 아. 또 이제 건강한 팔을 나중에 입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들은 모르는 이런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상주 중이라고 하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전문 인력과 환자들만 있을 수 있어서 외부 감염으로부터도 막을 수 있고 안전한 병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장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단점은 단 하나도 없을까요? 네, 당연히 단점도 있을 건데요. 네, 시행되고 난 뒤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크게 손꼽히는 문제는 바로 중증 환자 서비스에서 배제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증 환자, 선망, 치매,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입실하지 못해서 간병인을 구하거나 자녀들이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건데요. 결국 가장 큰 간병을 요하는 상황이나 즉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을 늘려야 국민들의 간병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병동에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 7월부터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재활의료기관도 일반 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개선되는 점들을 보아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지만 점차 서비스들이 이제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임정한 전문가님께서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단어 그대로 슬로우 에이징, 노화를 늦추다라는 뜻인데요.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또 생존율도 높아짐에 따라서 노화를 늦추는 피부, 운동 관리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건강하게 늙고 싶어서 열심히 아침에 저녁에 수분 케어와 오. 이제 1시간씩 유산소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해도 며칠 전 이제 고열로 인한 또 장염과 몸살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질병과 사고에는 이렇듯 나이도 순서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더불어서 간병보험에 대비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정한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네. 뒷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사람은 병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어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한 말인데요. 네. 사실 이 선진 의료 기술이나 신의료 기술들이 보통 이 서울에 집약돼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선행해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프니까 서울이다. 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네. 서울에 많은 환자분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암 진단을 받으신 암 한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서울에서 와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지어낸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뉴스를 보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의 진단을 받고 있을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 기대 여명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남성분들이 한 80세 그리고 여성분들이 86세 가량 이제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 수명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발생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꼴로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발병률이 정말 높은 질병이 암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암 치료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제가 그 보험 관련 업종에서 종사를 한 지가 지금 네. 만 10년이 넘었거든요. 오, 네. 그동안 이제 피보험자,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피보험자만 그 수를 따져보면 대략 한 2천여 명 되지 않을까요? 정말요? MSG 조금 넣었습니다. 네. 한 2천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 10년 동안 제가 암 청구한 그 사례만 보면 50회 이상은 넘었던 것 같아요. 2,000명 중에 50명 이상은 암의 진단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만 따져보다 한 3%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수치들이 10년 안에 암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2월 달에 이제 췌장암 진단 받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췌장암은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암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이분은 지금 수술은 불가하지만 뭐 항암 치료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앞으로 이제 병행해서 나갈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비용이에요. 항암 치료를 하실 때 지금 회당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전력 투구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되면 일단 항암 쪽으로 치료비가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치료에 전념을 하면 좋겠지만 또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까지 단절이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정말로 만에 하나, 만분의 1 확률로 네. MC님이 암에 걸린다라고 그런 했을 때,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네. 했을 때 네. 부작용이 심한 머리도 빠지고 이런 항암 치료를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30분 정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무런 통증도 없는 그런 치료를 받으실까요? 이거는 답이 너무 정해져 네.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작용 없고 짧게 누워 있으면 끝나는 치료를 받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 네. 첫 번째 그 부작용이 심한 치료를 받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30분만 누워 있으면 되는 그런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치료가 실존합니다. 예, 실존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이제 9월에 처음 도입된 이 암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입자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랑 비슷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그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굉장히 이 치료 효과가 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치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꿈의 치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치료 방법이 나왔으면 또 중요한 게 완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중입자 치료로 인해서 완치가 되신 분이 국내에 계실까요? 네, 이거는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네. 처음 이제 23년 9월 달에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중입자 치료 기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60대 전립선 암자 환자분께서 이제 중입자 치료를 받으셨는데 한 달 동안 총 12회의 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전립선 암에 있던 암세포들이 완전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된 거네요. 완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 달 만에 암세포가 완전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굉장히 꿈의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정말로 그쵸. 좋은 치료인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당 약 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네. 12번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약, 4,800만 원 정도. 네, 약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 그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전립선암은 90%, 그리고 초기 폐암 같은 경우에도 90%, 그리고 육종암, 우리 조직에 생기는 근육에 생기는 이런 암부터 해서 이 뼈에 생기는 암을 이제 육종암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런 육종암도 60%에서 90%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오. 하고요.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생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 생존율이 무려 60%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5년까지 대부분의 50%가 생존율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그 다른 암들에서는 거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입자 치료는 굉장히 암 환우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이 높다는 걸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치료법이길래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사선 치료가 이제 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이 X선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형태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원소를 정말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게 되면 특정한 에너지 빔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 에너지 빔이 이제 몸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데 정상 조직에서는 그냥 가볍게 통과를 하지만 암세포를 만나면 이게 폭발적으로 터지게 된답니다. 네. 그러면서 암세포를 같이 없애는 형태의 이런 치료를 이제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중이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원소 중에서도 무거운 탄소나 이 헬륨 이 원소를 이용해서 이 중입자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무슨 네. 말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예, 어떤 원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발명을 하신 우리 네. 의료학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그래도 쏙쏙 됐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 담보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암보험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잘 하는 걸까요? 일단은 암 진단비도 모든 보험사들이 동일한 형태의 암보험을 판매하면 굉장히 소비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좋겠지만 네. 회사마다 이 암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도 다르고 암을 분류하는 형태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암보험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암에 대한 보장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보장 범위는 암보험마다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유사암이라는 형태의 이런 암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암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암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암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 이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암은 쉬워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사암은 우리가 이제 흔히 발생하지만 완치도 쉽고 치료 비용도 정말 많이 안 들어가는 이 암을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갑상선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자리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 네 가지 암을 우리는 이제 유사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료도 쉽고 병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 이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들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는데, 특정 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이 생식기 암들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이런 생식기 암들을 소외암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암에 진단받았을 때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이런 소외암 분류가 따로 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전립선암에 걸렸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지급받으시는 게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의 특정 부분 20% 정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소액만 지급받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암 보장 범위가 이렇게 소액암도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 보장 범위가 이 생식기 암들, 그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들을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는 보험 회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보장 범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소외감이 일반암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지,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비를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할지도 보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진단비를 얼마나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리고 그 가족분들은 암 진단비를 최대한 많이 가입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만큼 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 네. 발견되신 분들은 뭐 1,000만 원 미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신 분들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 이 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손보험에서도 병원비에 대한 이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암에 걸리고 나면 보통은 이제 뭐 계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 상실 비율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그 암에 걸리시고 그리고 완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기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내 연봉의 1배수 혹은 2배수 정도로 준비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비의 부재,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연봉만큼 준비를 하거나 연봉의 2배를 준비를 하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가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조금 전에 중입자 치료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항암 치료로만 많은 진단비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진단비만 준비를 잘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진단비는 맞아요. 암 진단만 받아도 그 위에 어떤 치료를 받든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게 암 진단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건 맞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그 보험사 트렌드가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 치료비에 대한 핵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워낙에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 비급여 치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의료 수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치료비 담보도 다양하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입원이 아닌 또 통원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일까요? 네,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낸 통계 자료를 보면 네. 이번 그 암 그 종류별로 입원 일수를 보면 10일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 내외로 입원하셨다가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 통원 치료할 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루 만에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네. 근데 보통 하루에 이제 외래 치료를 하는데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한도가 20만 원 혹은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비싼 항암 치료 200만 원, 500만 원짜리 치료를 하게 되면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암 통원 치료비라고 하는 이런 또 특약들이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네. 보험사별로 하루 통원할 때마다 적게는 뭐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하루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통원 치료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암 한우분들 그리고 암에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통원 치료비를 잘 이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통원할 때 나오는 담보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암 안에 이런 우리 생식기암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암 진단비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유전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암보험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으로 내가 가장 위험한 그 우리 집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런 뭐 위암이면 대부분 위암이 좀 많긴 하거든요. 뭐 위암에 대한 부분을 특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이런 갱신형 보험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험료 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할까요? 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